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혹독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친 12월의 어느 밤.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의 창문은 거센 눈보라에 쉴 새 없이 덜컹거렸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402호 병실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 낡은 가습기가 내뿜는 희미한 수증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한서윤이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12시간이 넘는 난산 끝에 쌍둥이를 출산한 그녀의 몸은 마치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마취가 풀리면서 복부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이 전신을 갉아먹는 듯 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진통제도 따뜻한 미역국도 아니었다. 드르륵 거칠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강민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을 보란 듯이 감싸 안고 있는 화려한 외모의 여자가 있었다. 최유라였다. 민재의 회사 동료이자 서윤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바로 그 여자였다. 두 사람의 등장은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질식할 듯한 긴장감으로 채웠다. 민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들이 잠든 신생아 바구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의 먼지를 털어내며 침대에 누워있는 서윤을 마치 더러운 오물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3년간 부부로서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존중이나 산모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깨어 있었네. 다행이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 민재가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 서윤의 다리 쪽으로 툭 던졌다. 봉투가 이불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병실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다. 목이 타들어가 물한 모금이 절실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물을 건네주지 않았다. 민재는 팔짱을 끼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보면 몰라 이혼 합의서야.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내용까지 정리해두었어. 네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금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그것도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 밤에 이혼을 요구하는 남자의 잔인함에 숨이 턱 막혔다. 민재 씨,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이들이 방금 태어났어. 당신 핏줄인 쌍둥이가 저기서 자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옆에 서 있던 최유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붉은색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을 비틀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덮으며 서윤의 코를 찔렀다. 유라는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는 눈빛으로 서윤을 훑어보았다. 언니, 정말 눈치가 없네요. 아니면 멍청한 건가? 오빠가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죠. 유라는 민재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콧소리를 냈다. 민재 씨는 이제 곧 상장할 기업의 대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언니처럼 고아 출신의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내의 배경도 능력이에요. 우리 아빠가 민재 씨 회사에 50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단, 우리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요. 민재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지?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매일 궁상맞게 가계부나 쓰고 마트 할인 행사나 쫓아다니는 네 모습. 이제 지긋지긋해. 내 사업 파트너들이 널 볼 때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수준 떨어진다고 비웃어.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넌 내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고. 서유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가진 것 없는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뒷바라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도록 사업 제안서를 함께 검토해주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은 모두 접어두었던 지난 날들이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래서 고작 돈 때문에 처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았다. 이 더러운 배신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돈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 너 같은 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지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넣었어. 월세 보증금 정도는 될 거야. 민재는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한 기색을 보였다. 빨리 도장 찍어. 유라 부모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 더 이상 너랑 신랑이 할 시간 없어. 그는 마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를 대하듯 서윤을 재촉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이혼 신고서.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친권 포기 각서. 그 글자를 본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들은 어쩔 셈이야. 그녀가 묻자 민재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네가 키워야지. 유라랑 나는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갓난애들이 무슨 방해야.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줄 테니 알아서 해. 내 호적에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재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였다.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스위치를 눌렀다. 순진하고 헌신적이었던 아내 한서윤은 이제 죽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끝의 떨림이 멈췄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하게 눌러 쓴 글씨에는 그녀의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민재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밀어 던졌다. 가져가.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민재는 서윤의 돌변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다. 현명한 선택이야.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좋았잖아.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라는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서윤에게 조소 섞인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요. 언니. 밖이 많이 추우니까 퇴원할 때 조심하고요. 택시비라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네. 두 사람이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복도 멀리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억지로 움직여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하복부를 강타했지만 무시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이 잠든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다. 세상 모르고 잠든 두 아기.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다. 아빠에게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이 온기만이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진실이었다. 미안해.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 서윤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이불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서윤은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부터는 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 가방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낡은 옷가지들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가죽 파우치가 손에 잡혔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핸그록 시큐리티라는 로고가 푸른빛을 내며 떠올랐다. 부팅이 완료되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알림과 긴급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길게 가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황과 환희, 그리고 깊은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입니까? 한지수 아가씨 맞으십니까? 상대방은 한올그룹의 비서실장 장명인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한올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3년 전 사랑을 찾아 가문을 떠난 유일한 상속녀를 그림자처럼 기다려온 충신이었다. 서윤, 아니 본명 한지수는 창밖의 눈보라를 응시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가난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수조원의 자본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던 제왕적 후계자의 카리스마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장 실장, 나야. 긴 휴가가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지금 당장 서울대학병원으로 차보내. 앰뷸런스가 아니라 리무진으로, 그리고 의료팀과 경호팀 최정예로 꾸려서 10분 내로 도착해. 내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장 실장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아이들이라니요. 혹시 출산하신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헬기와 차량을 동시에 급파하겠습니다. 병원장은 이미 저희 라인이니 통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장 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수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지금은 일단 조용히 움직여. 내 귀환은 내일 아침 가장 화려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릴 거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전해 내일부터 아주 재미있는 사냥이 시작될 거라고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를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 실장의 벅찬 대답을 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다. 지수는 전화기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재, 그리고 최유라.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힘없고 가난한 여자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맹수의 꼬리를 밟은 것이었다.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 그것이 한지수가 가진 공식적인 자산 규모였다. 지수는 쌍둥이들이 곤히 잠든 침대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걱정 마.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을 지어줄게. 그리고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우리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차량의 보닛 위에는 한올그룹을 상징하는 황금빛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병원 로비는 갑작스러운 검은 양복 무리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모시러 온 충실한 사냥개들이었다. 한지수는 입고 있던 낡은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쳤다.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이미 병실을 압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그 뒤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장 실장이 보였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요. 장 실장, 가야 할 곳이 많아.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들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한지수의 삶이, 그리고 잔혹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병원 정문 앞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 10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늦은 날씨였지만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한지수는 장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병원 로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품에는 두터운 캐시미어 담요에 쌓인 쌍둥이가 안겨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장 실장이 미리 대기시킨 경호원들이 인간 방어막을 형성하여 바람 한 점조차 그녀와 아이들에게 닿지 않게 막아주었다. 지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402호 병실에 불 꺼진 창문이 보였다. 그곳은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3년의 기억과 고통이 봉인된 무덤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가장 앞에 있는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장 실장이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현재 한울그룹의 주가 동향과 계열사별 현황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회장님, 본가에 도착하시는 대로 의료팀이 아이들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두었습니다. 복귀 선언을 하시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지난 3년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던 그룹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녀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은 사라져 있었다. 잘했어, 장 실장. 하지만 이사회 안건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어. 계열사 중 금융부문의 대출 심사 기준 강화 건의야. 특히 중견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자금주를 즉시 차단하도록 해. 장 실장은 지수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겨냥하는 것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강민재 대표의 JM테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현재 JM테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우리 한울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면 그 회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할 것입니다. 그냥 도산하게 두는 건 너무 자비로워. 지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그 너머의 어떤 파멸을 향해 있었다.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목을 조여야 해. 희망을 줬다가 뺐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 그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일단 모든 신규 대출을 동결시키고 기존 대출의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한편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는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재와 최유라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있었다. 민재는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를 매만지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드디어 끝났어. 그 지긋지긋한 여자와 우는 아이들 소리에서 해방되니까 날아갈 것 같아. 유라야, 너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유라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민재의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빠, 이제 시작이야. 내일 우리 아빠 회사에서 투자금 1차분이 입금될 거야. 그 돈으로 오빠 회사 공장 라인 증설하고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면 JM테크는 금방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어. 한서윤 같은 여자는 상상도 못할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민재는 유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실행했다. 서윤에게 보낸 위자료 송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마지막 도리는 했어. 5천만 원이면 그 여자한테는 큰 돈이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일 텐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사이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실에 지시해서 신혼여행 일정부터 잡아야겠어.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이 순간 거대한 쓰나미가 그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민재가 믿고 있는 유라의 배경, 즉 투자자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체가 불분명한 허상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그의 오만함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그가 거래하는 은행의 주인이자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 본관 대회의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환자복을 입은 산모가 아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감싸며 카리스마를 더했고, 묶어 올린 머리는 단정하면서도 빈틈없는 인상을 주었다. 지수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년 만의 복귀였지만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올그룹은 전시체제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더 공격적이고 더 치밀하게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지수는 준비된 화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리스트가 띄워져 있었다. 그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는 JM테크라는 이름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장님, JM테크는 현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리스트 최상단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볼펜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성장 가능성이라.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너의 도덕적 해이와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는 기업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JM테크의 대표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즉시 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같은 시각 JM테크의 대표실, 강민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유라와 함께 갈 몰디브 리조트의 브로슈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비서가 가져다 준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재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울은행 본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하마터면 쏟을 뻔했다.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난주 지점장하고 골프 칠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 전산 오류 아니야. 그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지만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지점이 아니라 본점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공문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원금의 3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로 처리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고 합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원금의 30%라면 당장 현금 30억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은 신제품 개발과 유라와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바닥이 난 상태였다. 말도 안 돼. 한울그룹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의 아버지가 약속했다던 투자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신호음은 가는데 유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한울그룹 회장실.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간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장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JM테크에 통보가 갔습니다. 강민재 대표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은행장에게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장 실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장 실장은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최유라 씨에 대한 뒷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투자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5년 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고 최유라 본인도 신분 세탁을 통해 강민재에게 접근한 전문 꽃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릴까요? 지수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생각보다 더 더러운 진실이었다. 강민재는 2조 원의 자산을 가진 진짜 아내를 버리고 사기꾼 범죄자의 딸을 선택한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아이러니인가. 아직은 아니야. 지금 터뜨리면 강민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지. 일단은 강민재가 최유라에게 더 매달리게 놔둬. 희망 고문이 더 잔인한 법이니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쌍둥이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아이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강민재, 지수는 낮게 읊조렸다. 네가 선택한 그 욕망의 탐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멍청한 짐승은 이미 그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GM테크의 주요 거래처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납품 중단을 통보해왔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민재는 사무실 안을 뱅뱅 돌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하필 오늘 모든 게 터지는 거냐고.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때 닫혀있던 대표실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있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백화점 가서 신상 가방 샀는데 예쁘지?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유라를 노려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사랑스러워 보였을 그녀의 모습이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 가방이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네 아버지 투자금 언제 들어와? 지금 당장 확인해봐. 민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짐짓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가 해외 송금 문제로 며칠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민재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화를 억누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직 유라가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지수는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JM테크의 실시간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프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다음 단계 진행해. JM테크의 핵심 인력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넣어 연봉 2배. 그리고 한올그룹 계열사로의 이직 보장. 배가 침몰할 때 쥐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법이지. 선장을 혼자 남겨도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젯밤 병원에서의 춥고 비참했던 눈과는 달랐다. 지금 내리는 눈은 그녀의 화려한 복수극을 축하하는 꽃가루처럼 보였다. 한지수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여왕의 귀환. 그 서막은 이렇게 화려하고도 잔혹하게 올랐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처럼 짧았지만 강민재에게는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JM테크의 사옥은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연구실은 텅 비었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전화벨 소리 대신 독촉장을 들고 찾아온 채권자들의 고성만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다. 대표의 사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때 최고급 가구로 장식되었던 공간은 이제 먼지가 내려앉고 곳곳에 술병이 굴러다니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강민재는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초점 잃은 눈동자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값싼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는데 예전에 즐겨 마시던 수백만 원짜리 양주가 아닌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싸구려 술이었다. 대표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핵심 개발 인력들이 모두 경쟁사로 이직했고 생산 라인은 가동을 멈춘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3개월째 체불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청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총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사직서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민재의 눈치를 보느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민재는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벽에 집어던졌다. 유리 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닥쳐, 누가 망했다고 그래. 이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야. 유라 아버지가 곧 투자금을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 돈만 들어오면 밀린 월급 따위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너희들 지금 나가면 배신자로 간주해서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총무팀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1년 내내 들어온 그놈의 투자금 타령이었다. 실체도 없는 투자자를 믿고 회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버틴 것이 기적이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재의 가슴을 후벼 팠. 민재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기술력은 완벽했어. 시장 반응도 좋았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은행들이 등을 돌리는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시각 한올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 한지수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쌍둥이 중 첫째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옷깃을 잡고 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JM테크의 파산 직전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떠 있었다. 회장님, JM테크의 부채 비율이 800%를 넘어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담보물 경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민재 대표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다음 달이면 압류될 예정입니다. 장 실장이 덤덤한 어조로 보고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지수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왔다.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대신 서서히 말라 죽이는 방식을 통해 강민재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다.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유모에게 넘겨주었다. 생각보다 끈질기네. 1년이나 버틸 줄은 몰랐어. 그 여자의 거짓말이 꽤나 달콤했나 봐.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지.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으니 이제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낼 차례야. 그가 마지막으로 잡을 지푸라기를 던져줘. 말씀하신 엔젤 투자 심사 건 말입니까? 장 실장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올그룹 산하 벤처 투자팀에서 부실 기업 회생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소문을 흘려. 단, 조건은 오너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강민재는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니 반드시 미끼를 물 거야. 그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제일 아픈 법이니까. 퇴근 후 민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명품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팔지 못한 명품 가방들이 널려 있었고 우편함에는 독촉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왔어, 오빠. 오늘 관리실에서 찾아왔었어. 관리비가 3달이나 밀렸다고 난리야. 쪽팔려서 정말 못 살겠어. 아빠한테 돈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해외 계좌 동결이 풀리려면 조금 더 걸린대. 오빠가 회사 자금 좀 융통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면 안 돼. 유라가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민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회사, 자금 회사에 10원 한 장 없어. 내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벌써 1년째야. 혹시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민재가 처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맹목적이었던 믿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라는 뜨끔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뭐라고 오빠, 지금 나 의심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오빠를 위해 친정 눈치 보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이럴 거면 헤어져. 나 좋다는 재벌 2세들 줄 섰어.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민재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수준급이었다. 민재는 유라가 울음을 터뜨리자 금세의 기세가 꺾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유라뿐이었다. 그녀마저 떠나면 그는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는 공포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미안해, 유라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는 울고 있는 유라를 안으며 달랬지만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JM테크의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한울 인베스트먼트. 제목은 2024년도 하반기 유망 벤처기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안내였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500억 원의 무담보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거야.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민재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한올그룹은 재계 서열 1위의 굴지 기업이다. 그곳에서 투자를 받는다면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JM테크의 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을 요청했다. 운 좋게도 바로 다음 날 본사에서 1차 심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재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는 교묘하게 숨기고 과거의 영광과 부풀려진 미래 비전으로 가득 채운 자료였다. 그는 거울을 보며 수백 번 연습했다. 안녕하십니까? JM테크 대표 강민재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다시금 오만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능력 있는 CEO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약속된 날, 민재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다. 비록 유행이 조금 지난 것이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울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우뚝 솟은 한울타워를 올려다보며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그는 비장한 각오로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를 거쳐 15층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회의실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그중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쏘아보았다. 그는 한지수가 특별히 내세운 대리인 박전무였다. 박전무는 민재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강민재 대표님, 서류를 보니 화려하시군요. 한때 업계의 길이 나였는데 어쩌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리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것은 일시적인 시장 상황 악화와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루머 때문입니다. 저희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금만 수혈된다면 1년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박전무는 턱을 괴고 민재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도덕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내연녀와 재혼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그룹은 오너 리스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퍼졌을 줄은 몰랐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한 것이며 현재의 약혼녀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박 전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회장인 한지수가 직접 지시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사생활보다는 사업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저희가 아니라 그룹 회장님께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십니까? 그럼 제가 회장님을 뵙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한울그룹 회장의 눈에만 든다면 인생 역전은 시간 문제였다. 박 전무는 서랍에서 금박이 입혀진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마침 다음 주에 한울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가 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강 대표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회장님을 만나 뵙고 눈도장을 찍으시죠. 이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마치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얻은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님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회장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처형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기대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파티에는 반드시 약혼녀분과 함께 오십시오. 부부 동반이 원칙입니다. 박 전무가 덧붙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됐어. 해냈다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유라와 함께 가서 보란 듯이 성공을 증명해 보이겠어. 그가 떠난 회의실. 박 전무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아주 깊숙이요. 초대장을 쥐어주니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더군요. 다음 주 파티에 최유라와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어요. 박 전무. 파티 준비는 완벽해야 해요. 그날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그들의 장례식이 될 테니까요. 드레스 코드는 블랙으로 하라고 전해줘요. 그들의 최후에 어울리는 색깔이니까. 지수는 전화를 끊고 옥상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길보다는 뜨겁지 않았다.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강민재, 맘껏 기뻐해도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너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유라에게 초대장을 보여주며 흥분해서 떠들었다. 유라야, 이것 봐. 한올그룹 파티 초대장이야. 거기서 회장님을 만나면 투자는 확정이나 다름없어. 네가 말한 대로 우린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거야. 유라도 초대장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에게는 민재의 사업 성공보다 화려한 파티에 참석해 자신의 미모를 과시하고 다른 부자들을 물색할 기회로 보였다. 어머, 진짜네. 오빠 대단해. 내가 뭘 했어. 오빠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유라는 민재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옷장을 뒤져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재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털어 유라에게 명품 드레스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올그룹 회장과 악수를 하고 JM테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꿈속의 회장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손만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손이 구원의 손길인지 아니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사신의 손길인지 민재는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화려한 조명이 그랜드 하리어트 호텔 볼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올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호텔 입구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섰고 차문이 열릴 때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레드 카펫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 화려한 행렬 끄트머리에 낡은 렌터카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섰다. 발레 파킹 요원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왔지만 차문이 열리고 내린 강민재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차키를 던졌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산 이탈리아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최유라가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꼈다. 유라의 목과 귀에는 빌린 다이아몬드 모조품이 번쩍이고 있었다. 오빠, 여기 정말 대단하다. 저기 봐. S그룹 회장 부부잖아. 나 TV에서만 봤어. 유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주눅들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들떠 있었다. 민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마. 우린 한올그룹 회장님의 초대를 받은 VIP야. 당당하게 행동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장식은 짙은 향기를 뿜어냈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자산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은 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억지로 어깨를 폈다. 실례합니다. 민재는 지나가는 웨이터에게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근처에 있던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말을 걸며 인맥을 쌓으려 시도했다. 반갑습니다. JM테크 대표 강민재입니다. 이번에 한올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앞두고 있죠. 그는 허세를 부리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상대방은 민재의 명함을 힐끗 보고는 예의상 받아 주머니에 넣을 뿐 곧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철저한 무시였다. 유라는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 다른 부인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과한 화장과 천박한 말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상류층 부인들은 우아한 미소로 그녀를 따돌렸고 유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뭐야? 다들 재수없게. 오빠가 성공하기만 해봐. 내 발밑에 기계 만들 거야. 그녀는 샴페인을 벌컥 들이키며 도끼를 품었다. 그때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올그룹의 총수,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소개합니다. 한지수 회장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중앙계단 꼭대기로 향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숨이 막힐 듯 아름답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존재였다. 그녀는 칠흑같이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레스의 유려한 곡선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드러내면서도 고귀한 품격을 잃지 않았다. 목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민재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어딘가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1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보던 그 여자. 낡은 셔츠를 입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던 그 여자. 자신의 아내였던 한서윤. 하지만 저 사람은 한서윤일 리가 없었다.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녀일 리가 없었다. 말도 안 돼. 민재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서윤이가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어. 쟤는 고아의 빈털털이었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유라 역시 사색이 되어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오빠. 저 여자. 언니 아니야. 한서윤 언니랑 똑같이 생겼어. 한지수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시선은 좌중을 천천히 훑었지만 특정인을 향하지는 않았다. 마치 구름 위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여신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평온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올그룹의 50주년을 축하해 주러 오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우리 그룹에게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약간 낮고 차분한 톤, 정확한 발음,
그것은 분명 한서윤이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민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공포와 혼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주요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녀를 겹겹이 에워싸고 이동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확인해야 했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의 전처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야 했다. 아니, 차라리 그녀가 맞다면 비빌 언덕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미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비켜, 비키라고 민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유라가 그의 옷깃을 잡으며 말렸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다. 서윤아, 한서윤, 그가 소리쳤다. 우아한 파티장의 정적을 깨는 천박한 고성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경멸과 짜증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가 있는 쪽으로 돌진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거구의 경호원이 민재의 가슴팍을 밀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물러서십시오. 접근 금지입니다. 민재는 발버둥치며 고개를 빼들었다. 나야, 나 강민재라고. 저 여자 남편이야. 서윤아. 나 안 보여. 민재 씨야. 그의 외침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게 들렸다. 그때 경호원들 너머에 있던 한지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란이 일어난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반가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 지수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민재는 비틀거리며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낯설고 화려했다. 향수 냄새조차 예전의 소박한 비누 냄새가 아니라 고귀하고 묵직한 향기가 났다. 서윤아. 정말 너야. 네가 어떻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지수는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장 실장을 바라보았다. 장 실장. 이 취객은 누구지? 초대 명단 관리가 소홀했나 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재를 바로 앞에 두고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민재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나 민재야. 네 남편 강민재. 우리 1년 전에 헤어졌잖아. 쌍둥이 아빠라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남편이라니. 저 남자 미친 거 아니야. JM테크 사장이잖아. 회사가 망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봐.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다. 유라는 군중 속에 숨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 미소는 민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몸을 숙여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렁였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민재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그래, 한서윤은 죽었어. 1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네가 병실에 버리고 간 그날 죽었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너를 심판하러 온 한지수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민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공포가 뇌수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대출 중단, 거래처 계약 해지,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한 것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연극이었다. 네가 다 꾸민 짓이야. 내 회사를 망가뜨린 게 너였어. 지수는 허리를 펴고 다시 우아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재가 닿을 뻔했던 자신의 팔소매를 털어내고는 그 손수건을 미련 없이
바닥에 버렸다. 더러운 게 묻었군요. 그녀는 장 실장에게 눈짓했다. 이 난동꾼을 밖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JM테크에 대한 투자 심사는 부적격으로 최종 확정 짓도록 하죠. 오너의 품위가 이 정도인 회사에 투자할 가치는 없습니다. 안 돼, 서윤아. 아니,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투자금 없으면 저 죽어요. 민재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나갔다. 그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처절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조롱했다. 군중 틈에 숨어 있던 최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지수의 시선이 정확하게 유라가 있는 곳을 향했다. 지수는 유라를 보며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너도 기다려. 유라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파티장은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오케스트라는 다시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강민재가 끌려나간 자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파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수는 다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수의 쾌감과 서글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호텔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민재는 찢어진 턱시도를 입은 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과도 같은 현실뿐이었다. 한서윤, 한지수. 그는 잃어버린 이름과 새로 알게 된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흐느꼈다. 그의 곁으로 유라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녀는 민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핸드백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며 악을 썼다. 이게 다 뭐야? 전 부인이 재벌 회장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오빠랑 바람 안 피웠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책임져. 민재는 허탈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얼굴이 탐욕스럽고 추악한 괴물처럼 보였다. 책임, 네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 거짓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서 추한 싸움을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수치를 가릴 여력조차 없었다. 멀리 호텔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는 와인잔을 조용히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핏빛처럼 출렁였다. 이제 일막이 끝났을 뿐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강민재,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돈, 명예, 그리고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짜 사랑까지 뼈 한 조각 남지 않을 때까지 씹어 먹어주마. 지수의 뒤로 장 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변호인단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강민재 씨에게 친권 양육비 청구 소송과 위자료 반환 소송, 그리고 과거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동시에 접수될 것입니다. 완벽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비웠다. 시작해. 그가 숨 쉴 틈도 주지 말고 몰아붙여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지수의 복수는 이제야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잔혹한 게임의 설계자이자 유일한 승리자였다. 강민재에게 지난 며칠은 현실이 아닌 악몽의 연속이었다. JM테크의 사장실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이 되었고 회사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대는 독촉 전화로 인해 코드를 뽑아버려야 했다. 한때는 혁신적인 CEO로 추앙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사기꾼, 무능력한 경영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제적 파탄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처 한서윤, 아니 한지수 회장의 존재였다. 그날 파티장에서 쫓겨난 이후 민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2조 원의 자산가였다니.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빚더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탐욕은 수치심을 마비시켰고 그는 뻔뻔하게도 재결합이라는 망상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는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유라야, 너희 아버지 투자금 정말 들어오는 거 맞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 한지수 그 여자가 날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어. 네가 도와줘야 해. 민재의 목소리는 애원하다 못해 비굴하게 들렸다. 수학이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아빠랑 연락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그 여자, 진짜 한올그룹 회장 맞아. 오빠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촌년이 회장일 수가 있어. 유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 역시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자신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직접 확인했어. 내 눈으로 봤다고 일단 끊어봐. 내가 어떻게든 단판을 짓고 올게. 민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을 대충 수습하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한올그룹 본사로 향했다. 입구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지만 그는 회장님과 아이들에 관한 중요한 용건이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결국 비서실장 장명인이 내려와 그를 쳐다보았다. 회장님께서 10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즉시 경찰에 인계할 것입니다. 장 실장의 싸늘한 경고에도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서윤이는 마음이 약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분명 흔들릴 거야.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연기까지 연습했다. 회장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재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넓은 집무실 중앙, 거대한 책상 뒤에 한지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아니, 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지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감정 없는 인형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강민재 씨,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세요. 그리고 용서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 아니면 내 아이들을 버린 것, 그것도 아니면 내 회사를 담보로 사기를 치려 했던 것. 민재는 바닥을 기어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발로 그의 손을 걷어찼다. 아, 민재는 손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지수야, 제발 우리 쌍둥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애들은 아빠가 필요해. 나 다시 받아주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내가 유라랑 정리할게. 응. 지수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 앞에 던졌다. 당신이 정리할 수 있을까? 최유라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는 있니?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최유라의 과거 행적과 가족 관계가 낱낱이 기록된 흥신소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성명 최말자 개명 후 최유라. 직업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특이사항,
꽃뱀 사기 전과 이범. 사진 속 유라는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딴판인 짙은 화장에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야? 유라, 아버지는 미국에서 큰 무역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민재가 중얼거렸다.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무역회사 그녀의 아버지 최달수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야. 죄목은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액만 100억이 넘지. 최유라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신분 세탁을 하고 호구 하나 물어서 한탕하려던 참이었어. 그리고 그 호구가 바로 너, 강민재였고.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고 아내까지 버려가며 선택한 여자가 전과자의 딸이자 사기꾼이라니. 거짓말이야. 이건 네가 날 떼어내려고 만든 가짜 서류지. 유라가 나한테 보여준 통장 잔고가 얼만데 그 통장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야. 은행에 조회 한 번만 해봤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안 했어. 당신이 JM테크 회사 자금으로 유라에게 사준 명품 가방, 보석, 차, 전부 그녀가 현금화해서 빼돌렸어. 지금 JM테크 계좌가 텅 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지수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팩트를 들이밀었다. 민재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 자금이 설명되지 않게 비어있던 날들, 유라가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년한테 속았어. 내 돈, 내 회사.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냉정했다. 강민재, 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버린 거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상류사회 진입 최유라 같은 가짜와 어울리는 게 딱 내 수준이었던 거지. 이제 나가. 내 회사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분노가 방향을 틀었다. 모든 것이 최유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만 아니었으면 자신은 지금쯤 한올그룹 회장의 남편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이다. 이 나쁜 년, 죽여버릴 거야.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지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장 실장에게 지시했다. 경찰에 연락해.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고. 그리고 압류 집행관들도 지금 출발시키세요. 민재는 과속으로 차를 몰아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분노로 떨렸다. 문이 열리자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유라가 커다란 이민 가방에 옷과 귀중품들을 쑤셔 넣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곧바로 태연한 척했다. 오빠 왔어 나. 당분간 친정에 종가 있으려고. 아빠가 아프시대. 민재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유라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 붙였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오빠 미쳤어. 왜 때려? 그녀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민재는 지수에게 받은 보고서를 유라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유라의 과거 사진들이 바닥에 깔렸다. 친정 감옥에 있는 내 애비 만나러 가냐. 최말자. 네가 감히 날 속여. 내가 너 때문에 처자식 버리고 이 꼴이 됐는데 도망을 가. 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과거 사진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꿨다. 더 이상 순진하고 애교 넘치는 약혼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섬뜩하게 웃었다. 결국 알았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멍청한 새끼. 그녀의 말투는 천박하게 변해 있었다. 민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뭐라고. 멍청한 새끼.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비웃었다. 그래, 멍청한 새끼야. 네가 주제 파악 못하고 허세 부릴 때부터 알아봤어. 조금만 띄워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놈이라는 거. 내 마누라가 한올그룹 회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 같은 놈 만났겠냐. 나도 똥 밟은 거야. 인연이 진짜. 민재가 달려들었지만 유라는 재빠르게 피하며 가방을 챙겼다. 건드리지 마. 나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내 돈 뜯어내려고 쇼한 거야. 위자료 받은 거랑 회사 돈 빼돌린 건 내 수고비로 생각할게.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어차피 넌 횡령으로 감방 갈 텐데 나 신경 쓸 겨를 있겠어. 유라가 현관으로 도망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법원 집행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로 장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민재 씨, 최유라 씨, 두 분 다 못 가십니다. 강민재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최유라 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거나,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야. 그녀는 발악하며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민재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집안 곳곳에는 집행관들이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가 아끼던 오디오, 그림, 심지어 유라와 함께 마시던 와인 냉장고까지 모든 것에 압류라는 딱지가 붙었다. 강민재 씨, 동행하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민재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자신의 몰락한 왕국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유라의 사진과 한지수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지수는 집무실에서 쌍둥이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아이들은 유모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엄마 맘마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지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엄마 금방 갈게.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전화를 끄는 지수는 창밖을 보며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누군가는 파멸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밤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강민재, 감옥은 꽤 추울 거야. 거기서 뼈저리게 느껴봐. 따뜻한 가정과 진실한 사랑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JM테크의 파산과 강민재 대표의 구속, 그리고 꽃뱀 사기단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경제면 탑 기사는 한올그룹 한지수 회장, 혁신 경영으로 취임 1년 만에 영업이익 200% 달성이라는 기사가 장식했다.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세간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지수는 변호인단을 소집했다. 형사 재판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하세요. 이혼 소송, 재심 청구와 친권 박탈, 그리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까지. 그가 출소한 후에도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들은 지수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민재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배신당한 여자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사본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서울구치소의 접견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강민재에게는 사치스러워 보였다.
그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국선 변호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워낙 명확해 변호사로서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강민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합의할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변호사의 건조한 말에 민재는 책상을 콱 내리쳤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만들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감옥에서 썩을 것 같아. 민재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 가지 사실에 집착하고 있었다. 바로 한지수가 2조 원의 자산가라는 점이었다. 변호사 양반, 내 말 잘 들어. 나한테는 아직 히든카드가 있어. 쌍둥이 그 아이들 내 핏줄이야. 친권이랑 양육권 소송 걸어. 대한민국 법은 웬만하면 친부의 권리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거야.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양육권을 주장한다고요. 게다가 상대는 한올그룹 회장입니다. 승산이 0%도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민재는 막무가내였다. 상관없어. 그 여자는 아이들에게 끔찍해. 아이들을 뺏긴다고 하면 수천억이라도 내놓을 여자야. 일단 소장 접수해 안 하면 당신 해임하고 내가 직접 할 거야. 결국 며칠 뒤 한올그룹 법무팀에 소장이 도착했다. 한지수는 집무실에서 그 소장을 받아들고 싸늘하게 웃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 강민재가 보낸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소장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인터폰을 눌렀다. 최 변호사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정 모두 비우세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시간이니까. 잠시 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한올그룹 법무팀장인 최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님, 예상대로 강민재 측에서 양육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목적은 명백합니다. 양육권 자체보다는 이를 빌미로 금전적 합의나 형사처벌에 대한 탄원서를 요구하려는 속셈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합의 꿈도 꾸지 말라고 해.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겠어. 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아비인지 그 더러운 민낯을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줘. 그가 다시는 내 아이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 재판 당일 서울 가정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재벌 총수와 전 남편의 양육권 분쟁. 그것도 전 남편이 구속된 상태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강민재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속으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소란이 커질수록 넌 곤란해지겠지. 한지수.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석에는 수의를 입은 강민재와 쩔쩔매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한지수와 5명의 초호와 변호인단이 도열해 있었다. 지수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민재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판사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비록 사업 실패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큽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피고는 재벌이라 바빠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유모 손에 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친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게 정서에 좋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는 소리였다. 국선 변호사조차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피고는 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기만 행위에 있습니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지수를 비난했다. 지수의 변호인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다. 원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기 원고가 직접 작성한 친권 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1년 전 병원에서 민재가 썼던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스크린에 민재의 필체와 지장이 찍힌 문서가 크게 띄워졌다. 원고는 2023년 12월 24일 피고가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 병원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며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내연녀 최유라와 함께 있었으며 갓 태어난 아이들을 짐이라고 표현하며 양육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부성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건 강압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이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 변호사는 말을 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다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입니다. 원고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애들 분유값 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 네가 알아서 키운다며 귀찮게 하지 마. 내 호적에 올리지 마. 나 유라랑 새 출발해야 하니까. 적나라한 녹취록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판사의 표정도 급격히 굳어졌다. 민재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구도 그의 편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원고는 현재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며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의 피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연녀와의 관계가 파탄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동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내가 친아빠인 건 사실이잖아. 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 그 여자는 2조 원이 있다며 내 덕분에 쌍둥이를 얻었으면 값을 지불해야지.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방청객들이 소리를 질렀다.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민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민재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강민재 씨,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폭설이 내리는 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병원에 버려두고 내연녀와 히히덕거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분유값보다 자신의 명품 시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내 돈이겠죠. 하지만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내 아이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날 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평생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수의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한 맺힌 여자의 절규이자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자후였다. 민재는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지금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인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판사는 잠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한지수를 지정한다. 원고 강민재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면접 교섭권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전면 배제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로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모 면접 교섭권 배제. 5억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건 무효야. 내가 아빠라고 재판장님. 이건 재벌 봐주기 수사 아닙니까? 그가 난동을 부리려 하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거 놔, 한지수. 너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민재는 바닥에 끌려가며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지수는 끌려가는 민재를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차분하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사소송 집행 절차 밟아주세요. 그가 감옥에서 버는 영치금까지 압류하세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지수는 미소 띤 얼굴로 간단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에서 지수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장 실장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강민재 씨는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안전합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지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지난 4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배신당해서 아팠고,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 이제 그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아이들에게서 아빠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 엄마로서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구치소 독방에 갇힌 민재는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양육권 패소 소식은 이미 구치소 안에도 퍼져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재벌 마누라 등쳐먹으려다 망했다며 자식까지 팔아먹으려다 꼴 좋다. 민재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환청처럼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그 손으로 이혼 서류를 던지고 유라의 손을 잡았었다. 그때 그 손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하고 있었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으아, 그는 머리를 벽에 또 쓰며 울부짖었다.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자신이 비참했다. 한편 최유라 역시 구치소 여자 사동에서 처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기 혐의가 입증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를 면회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방 동기들에게 구타를 당해 얼굴이 퉁퉁 부은 채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다. 강민재, 한지수, 다 죽어버려.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맹세했다. 엄마가 너희들의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엄마가 가장 높고 단단한 성이 되어줄게. 창밖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의 집은 따뜻했다. 벽난로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집안 가득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 앞에는 오직 아이들과 함께할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강민재가 머물던 세상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이 전부였다. 안양교도소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그는 전직 유망 벤처 사업가가 아닌 그저 수인 번호 4825번으로 불리며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감옥 안에서도 빚쟁이들이 보낸 조폭 출신 수감자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곰팡이 핀 천장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성경책 하나와 다 달아빠진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던 손목에는 검버섯과 흉터만이 남았다. 출소 당일 교도소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재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부를 들고 마중 나온 가족도 그를 태우러 온 검은색 세단도 없었다. 오직 매서운 가을바람만이 그의 앙상한 몸을 휘감으며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민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샀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 전 그는 호텔 셰프가 요리한 스테이크가 질기다며 접시를 던지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인스턴트 라면 국물 한 방울이 아까워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편의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한올그룹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지수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보다 더욱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화면 속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민재는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여자는 저렇게 빛나는데 나는 왜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가? 민재는 공중전화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강민재, 너 아직도 살아있냐? 내 돈 떼먹고 감옥 가더니 뻔뻔하게 전화를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멸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유라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교도소 동기에게 들은 바로는 유라는 사기죄와 더불어 과거의 여죄까지 드러나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민재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우리 둘 다 천벌을 받은 거지.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다. 갈 곳이 없어진 민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은 한남동. 한지수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였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은 마치 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대문 옆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한올그룹의 로고가 박힌 최고급 리무진이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재는 홀린 듯이 뛰쳐나갔다. 지수야, 서윤아, 나야.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경비실에서 보안 요원들이 즉시 뛰쳐나와 그를 막아섰다. 뭐야? 이 노숙자는 당장 안 꺼져. 보안 요원들은 민재를 거칠게 밀어냈다. 민재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시선을 차에서 떼지 못했다. 차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내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5살배기 쌍둥이 남매가 내렸다. 아이들은 고급스러운 유치원 복장을 하고 있었고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야 얘들아. 아빠가 왔어. 내가 너희 아빠라고. 민재가 절규했다. 아이들이 놀라서 움찔했다. 지수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민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은,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무관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찰 부를까요? 회장님, 보안 요원이 물었다. 지수는 잠시 민재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놀라니까 그냥 멀리 쫓아내세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민재에게는 욕설보다 무시가 더 큰 고통이었다. 서윤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갈 곳도 없단 말이야. 민재가 울부짖으며 매달리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잡아 끌어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저택의 육중한 대문은 매정하게 닫혀버렸다. 저택에서 1km 떨어진 대로변에 내동댕이 쳐진 민재는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범죄자이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숙자에 불과했다.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4년 전 그가 병원에서 서윤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왔던 그날 밤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의 눈은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덮어버리는 장례식의 국화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다 멈칫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점 잃은 눈동자. 그곳에는 과거의 패기 넘치던 강민재는 없었다.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한 행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패배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쌍둥이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겠지만 그 기억 속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민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갈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는 양지로 나올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유령이 되어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파묻혔다. 한편 따뜻한 저택 안에서는 지수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벽난로에 불꽃이 타오르며 실내를 아늑하게 비췄다. 그래서 왕자님은 나쁜 마법사를 물리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 창가에 선 지수는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장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 사람. 지수는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오늘 본 건 그저 낯선 취객일 뿐이었고 그녀는 진심이었다. 강민재를 보았을 때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안쓰러움과 혐오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굳은 살이 되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장 실장, 내일 일정 브리핑해줘. 내일은 장학재단 설립식이 있는 날이지. 지수는 화제를 돌렸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미래와 아이들, 그리고 회사뿐이었다. 장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있고 오후에는 해외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었다. 자, 내일을 위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한지수였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찬란한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강민재의 절규는 눈 속에 파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갈랐고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왔다. 욕망의 끝은 파멸이었고 인내의 끝은 영광이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만이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